남편과 친한 후배의 외도 사실을 다 알게 된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남편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닳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비는 이유는 외도한 사실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남편은 저에게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빌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믿고 살았던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치자 그 인간은 저랑 사는 게 너무 지옥 같고 힘들다고 자기는 새 출발하고 싶으니 끝내달라고 절규하더라고요. 한때는 마치 제 보호자처럼 든든하고 듬직했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은 저와 제 딸까지 지긋지긋하다며 이혼해달라는 그 남자. 그 남자와 저의 질긴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 합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인 사람이었죠. 저희 집 사정은 워낙에 어려웠는데요.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하시고 혼자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아버지의 부재로 일찍이 삐뚤어지고 철딱선이 없던 남동생은 온갖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 바람에 집안은 늘 위태로웠죠. 그런 제 옆을 묵묵히 지켜주면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뿐더러 제 남동생 문제까지 자기 일처럼 나서서 챙겼거든요. 엄마 말도 제 말도 안 듣던 남동생이 유일하게 마음을 연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파출소에 사고친 동생을 데리러 가는 것도 남편이었고 말없이 동생과 함께 밤새도록 거리를 걸어주던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동생을 대하자 동생은 서서히 방황을 멈췄습니다. 동생은 저희 남편을 몹시 잘 따랐고 저한테도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는 소리를 곧잘 했죠. 저희 엄마도 그런 제 남친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인성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다면서 결혼해서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많이 하셨죠.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학교 친구, 선후배 등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학교 도서관에 가서 함께 공부도 했고 각자의 친구들과 다 같이 어울려 지냈거든요. 남자친구는 섬세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 때문인지 주변의 선후배도 참 잘 챙겨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남친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남친에게 연락도 많이 했었습니다. 남을 잘 챙겨주는 성격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여자친구로서는 너무 힘들 때도 있더군요. 특히 남친의 여자 후배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름은 최설아였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그 여자 후배를 너무 챙겨주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 후배는 저도 몇 번 함께 만나 얼굴을 잘 알고 있던 후배였는데 뭐든 혼자 힘으로 잘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도움을 받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주로 제 남친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 여자애는 옷차림새도 핸드백도 모두 명품으로 가지고 다녔었고 대학생의 나이에 차도 끌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친 말로는 멘탈이 유약하다고 하고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후배라고도 했죠. 이해하려고 했는데 저랑 만날 때까지도 그 후배 여자애를 챙기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이따가 연락할게. 저는 화가 나서 따졌죠. 오빠, 오늘은 나랑도 중요한 날이잖아. 2달 전에 이미 약속해놓은 날이라고. 꼭 가야 돼? 매번 보니까 중요한 일로 부르는 것도 아니더만. 걔가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봐. 내가 잠깐 들러서 무슨 일인지 대충 해결만 해주고 돌아올게. 남친은 제게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 그 여자 후배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저는 너무 화도 나고 비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날 남친이 제 학교에 찾아와 용서를 빌었는데 화는 났지만 여태껏 그래왔듯이 그날도 물 흐르듯이 그냥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남친의 학교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친과 그 여자 후배는 그날 단둘이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 남친이 그녀를 안아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처음으로 말했는데 남친은 그때 제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었습니다. 민정아, 그게 아니야. 안아준 게 아니라 걔가 하도 힘들다고 울길래 그저 토닥토닥 해준 것 뿐이라고. 걔네가 일부러 심하게 얘기한 거라니까. 오해하지 마, 어?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사실이잖아. 오빠는 나와의 약속을 어겼고 그 여자랑 단둘이 새벽까지 있으면서 내 전화 피하고 양다리야 뭐야? 그렇게 걔가 좋으면 걔랑 연애를 해. 그때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끝내려고 했지만 남친은 제게 끝까지 용서를 구했고 결국 일주일 만에 저희는 다시 화를 풀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친의 여자 후배는 계속 마음에 걸렸죠. 약한 척, 힘든 척 하면서 그 후로도 남친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고 급기야 남친은 그 여자 후배의 연락이 안 온 척 제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고 남친을 너무 구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을 안 쓰려고 했죠.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애도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더 이상 연락이 안 오는 것 같았고 저도 마음을 좀 놓았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 이후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고 남친은 대기업 입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대기업 시험에 줄줄이 떨어졌고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다시 나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저도 남친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긴 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이때부터 뭔가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한답시고 제게 연락도 잘 안 했고 데이트를 자주 하지도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때 그 여자 후배랑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한 번 남친에게 따졌는데 이번에는 남친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걔랑 나랑 그냥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 뿐이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안 보여? 지금 그런 쓸데없는 생각해서 사람 의심하고. 공부를 할 거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꼭 걔랑 같이 해야 되냐고. 네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소리나 하는 거지. 남친은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오해를 하는 것 자체를 더 이상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연애를 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니 이렇게 나올 만도 했겠죠. 그 후로도 몇 번 크고 작은 다툼이 이어졌고 저는 급기야 헤어질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남동생이 저를 말렸어요. 누나, 내가 이렇게 마음 다잡고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는 거 다 형 때문인 거 알잖아. 나 그때 형 아니었으면 아직도... 어쨌든 누나가 그러면 안 되지. 형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건 아는데 그 여자애랑 계속 만나고 그런다니까 나도 너무 지쳐. 누나, 그런 거 좀 이해해줘. 상현이 형 성격 알잖아. 남 잘 챙기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자기 가족처럼 챙기고 나한테도 그렇게 한 거야. 내 보기엔 그 여자한테 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형 원래 성격이 그래. 누나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닐 거야. 그렇게 남 챙기고 정 많은 사람이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한 거지. 누나 그 형이랑 헤어지면 더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상현이 형은 누나한테는 베스트라고. 어느새 남동생은 제 남친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고 제게 절대 헤어지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의 적극적인 권유로 저는 남친과의 몇 번의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사귀면서 이미 여러 번 실망을 했고 관계를 끝냈어야 했는데 결국 정과 의리 때문에 결혼까지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결혼했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의 생계는 제가 거의 책임을 지고 있었고요. 대출로 시작한 살림이니 어떻게든 돈을 아껴야만 했었죠. 남편은 결국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든다고 투덜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투덜대는 남편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었지만 남편은 점점 더 지쳐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이도 있었는데 오히려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남편은 점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도 시큰둥했고 회사 일이 힘들다는 소리만 반복했죠. 바보같이 남편이 정말 힘들고 바빠서 그런 줄만 알고 한약까지 지어서 열심히 먹였고 남편에게는 좋은 화장품, 좋은 옷을 사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에도 남편의 반응은 정말 냉담했습니다. 남편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는 우리 형편이 구질구질해 보이고 싫다고 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대출이 많긴 하지만 조금씩 갚고 있었고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남편은 늘 불평불만이었죠. 저는 살림살이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해서 주말에는 집 앞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가 창피하다며 음식 냄새 난다는 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아주 옷이랑 온 집안에 음식물 냄새가 진동을 하네. 역하다 역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일하는 건데. 그래, 내가 죽일 놈이네. 나같이 능력 없는 놈 만나서 당신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고생하는 거지. 도대체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 구질구질 짜증나서 그래. 부모라도 잘 만났어야 되는데. 그만하자. 무슨 말을 하겠냐. 남편의 표현은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 자기가 다니는 회사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급기야 저와 저의 집안을 모독하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저도 화가 아주 많이 났고 한동안 친정에 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동안 남편은 제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그 와중에도 엄마는 제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과거에 아빠와 이혼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엄마 꼴을 봐라. 네 아빠랑 이혼하고 네 동생 어떻게 컸니?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지 너 잘 알지? 그러니까 이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남편이 저에게 사과도 안 했지만 아이가 아빠를 찾는 데다 엄마도 돌아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는 몹시 안 좋았고 냉랭했어요. 남편은 마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마치 저 때문에 이렇게 구질구질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얼마 후 남동생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회사 앞에서 만나 근처 술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남동생도 충격이 꽤 큰 모양이었죠. 매형한테 누나랑 잘 좀 풀어보라고 말하려고 회사에 찾아갔거든. 그런데 회사 앞에서 보니 매형이 어떤 여자랑 만나서 다정하게 어딜 가는 거야. 뭔가 싶어서 내가 몰래 따라갔더니 어떤 술집에 들어가더라고. 보통 사이 아닌 것 같던데. 일단 내가 사진 그때 찍어놓은 게 있거든. 한번 봐봐. 좀 흔들렸는데 얼굴은 찍혔으니 누나가 아는 사람이면 알아챌 수 있을 거야. 남동생은 흔들린 사진 한 장을 제게 보냈습니다. 저 멀리서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지나가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자세히 확대해서 쳐다보니 어디서 많이 낯이 익은 여자였습니다.
큰 키에 긴 생머리를 한 여자는 명품백을 든 그 여자. 잠시 후 저는 그녀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학교 때 남편의 후배이자 남편 주변을 늘 맴돌아 거슬렸던 그 여자 최설아였습니다. 과거에도 이 여자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결혼하고도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도 아직도 얘랑 만나고 있다니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요즘 남편의 행동들이 혹시 이 여자의 때문인가 싶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남편은 저를 비웃듯 콧방귀를 뀌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와, 하다 남의 뒤까지 발려? 걔 대학교 후배인 거 몰라?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간섭하고 미행까지 하냐? 진짜 지긋지긋하다. 걔가 일 좀 도와줘서 고맙다고 밥 한 끼 사준 건데 그게 뭐가 되냐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너. 라면서 지가 더 열을 내더니 그날부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부턴 거의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지냈어요. 풀지도 않고 그렇게 거의 남남처럼 1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필요한 얘기만 하고요. 그게 가능하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살아보니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에게는 옷차림과 구두, 시계까지 명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무슨 돈으로 샀느냐고 따져 물어보아도 남편은 가타부타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술에 찌들어 집에 들어온 어느 새벽에 드디어 문제가 발생했죠. 남편의 핸드폰 진동 소리가 제 잠을 깨웠고 거래처 김 사장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이 새벽에 급한 일인가 싶어서 대신 말해주려고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어떤 여자인 겁니다. 오빠, 오늘 같이 있어준다고 했잖아. 왜 들어간 거야? 와이프 진짜 진절머리 난다며. 얼른 다시 와. 나 우리 아빠한테 다 말했어. 오빠 유학도 같이 보내준대. 나랑 같이 유학 가서 새 출발하자. 그러면 되잖아, 오빠. 라는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후배년이었고 남편과 새 출발하자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쌍욕을 퍼부었죠. 야, 너 뭐야? 너 채설하지? 이게 정말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꼬리를 치더니 정신 나갔니? 그 말에 그 여자도 코웃음 치더라고요. 꼬리는 무슨... 야, 너야말로 껍데기랑 살고 있는 줄도 모르니? 오빠가 너랑 결혼한 거 진짜 후회해. 너무 구질구질하고 지겹대. 오빠는 나랑 유학 갈 거야. 거기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거라고. 이 쓰레기 같은 년이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애 딸린 유부남한테 이딴 소리를 해? 너무 떨려서 말까지 더듬거리며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고 결국 그 새벽에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남편은 제가 그녀와 통화한 줄도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제가 발길질을 하며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러도 절대로 깨어나지도 못했죠. 저는 남편을 깨우다 포기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눈 뜨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의 1시간가량을 땅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먼저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 지겹고 진짜 자기 인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대요. 자기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고 화려하고 행복하게 멋지게 살고 싶답니다. 그런데 저랑 결혼해서 다 망쳐버린 것 같다면서 다시 되돌리고 싶대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그 여자고요. 최설아 그 여자가 남편에게 같이 유학 가자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라고 했답니다. 자기는 최설아랑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어찌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던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은 새 출발하고 싶으니 놓아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바람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이혼해달라고 비는 거였죠.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나요. 저는 이를 악물며 말했죠. 참 더럽네 이 상황이. 야, 내가 어떻게든 이 가정 지켜보려고 너 이해하려고 가진 노력 다 했는데 너는 고작 새 출발하고 싶고 더 멋들어지게 살고 싶어서 이혼하자는 소리를 해? 이럴 거면 내가 아니라 그년이랑 결혼하지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그때는 그년이 결혼 안 해준다고 했나 보지? 근데 이제 와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유부남인 너랑 놀아나고 새장가 오라고 하니까 눈이 뒤집히디? 그 말에 남편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눈이 뒤집히더라. 내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좋은 옷, 좋은 차, 고급 식당 다 설아 때문에 해봤어. 근데 해보니까 그게 맞아 나한테. 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한테 인생 잘못 저당 잡힌 것 같아.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둘째치고 우리 서연이는 자식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해? 모르겠고 이제 이런 거 다 지긋지긋하다. 앞으로는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 거야. 적당히 너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설아 만나고 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시야가 확 트였어. 아, 이런 세상도 있었는데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나 이제 알겠더라. 서연이는 네가 키워. 내가 양육비는 챙겨 보낼 테니.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등신아, 정신 차려. 걔가 뭐가 아쉬워서, 걔네 부모가 뭐가 아쉬워서 너같이 나이 처먹은 유부남한테 지원을 해주겠어. 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린 것도 몰라? 그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이것 봐. 네가 평소에 나를 얼마나 무시했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미안하지만 전혀 아니야. 설아에게 나는 존경받는 멋진 남자라고. 걔네 부모님도 나 엄청 좋아하셔. 그게 현실이야. 네가 뭐라고 악을 쓰든. 남편의 말을 듣고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싸우는 소리에 아이가 깨서 방으로 왔고 결국 부부싸움은 거기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멍하게 있었습니다. 바람핀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이렇게 살기 싫다는 이 상황,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엄마는 저 몰래 남편을 찾아가서 부탁까지 하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친정엄마를 거절했고 같이 간 남동생도 충격을 받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패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을 꼬투리 잡아 네 남동생 콩밥 먹이기 싫으면 좋게 이혼하라고 협박했고요. 남동생은 콩밥 먹어도 되니 그 자식 죽여버린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저만 친한 남동생도 매형을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정도 다 떨어졌고 또 남동생을 생각해서 그냥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동생은 자기 때문이냐며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저는 너 때문 아니라고 그런 인간하고 나도 더는 못 살겠어서 이혼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도 그때 일의 충격이 너무 컸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심정까지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이 사람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는지 그때 알게 되었죠. 아이는 아이대로 적응 못하고 저는 저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저희 모녀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친정엄마는 저희 모녀와 함께 살면서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인간인지 모르고 결혼하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엄마가 알고 그러셨나요? 오랫동안 사귀고 결혼 후 살맛대고 살아온 저도 그 사람에 대해 다 몰랐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다 웃었다 미친년처럼 방황을 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고요. 그러다가 엄마와 남동생 손에 이끌려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지독한 우울증에 걸렸더군요. 그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한 1년 동안은 수도 없이 방황하며 힘들어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예쁜 엄마였는데 요즘은 왜 그래? 다시 우리 엄마 모습으로 돌아와 주면 안 돼? 딸아이의 말에 저도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런 꼴만 보여서. 엄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어린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계속 그렇게 살 순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세상과 맞서 싸워가기로 결심했죠. 제가 이런 꼴로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연놈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 딸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어느 순간 번쩍 들었던 거죠. 저는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친정엄마에게 빌린 돈을 종잣돈 삼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유식 및 반찬 배달 사업이었죠. 반찬 가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고 또 제 딸을 키우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을 살린 저만의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유 주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떼우고 밤새도록 육수를 우리고 재료를 다듬어 이유식과 반찬을 만들어 동네 맘카페를 통해 주문을 받았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이 고됐지만 좋은 후기들을 보며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정성과 진심이 담긴 제 음식은 엄마들 사이에서 금세 입소문이 났고 주문량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대출을 받아 가게를 열었고 엄마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밤낮 없이 메뉴를 연구하고 발로 뛰며 영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제 회사는 직원 수 10명이 넘는 온라인 식품회사로 성장했죠.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이사도 갔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할 당시에 아이의 양육비를 굉장히 낮게 책정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거의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힘이 없는 상태였던지라 양육비 때문에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 상황을 이용해서 남편과 그 여자는 최소한의 양육비만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남편은 이혼 후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하고 유학이니 어쩌니 하더니 떠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아빠는 안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저는 사업에 성공을 하면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혼 후 우울증을 가지면서 살이 10kg가 넘게 쪘는데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식사를 챙기면서 살도 다 빠지고 외모 자신감도 많이 찾았죠. 회사 대표다 보니 옷차림이나 화장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런 제 모습에 딸아이가 가장 좋아해 주었습니다. 저는 엄마, 남동생, 그리고 딸과 함께 여행도 자주 다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 제가 이혼하고 벼락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남편과 살 때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큰 돈을 매월 벌고 있고 아주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그 금액은 커져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상상도 못할 사람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가족들이랑 괌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고 저녁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으로 일찍 퇴근을 했는데요. 택배 기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배 기사는 웬일인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느껴져 엘리베이터 거울로 힐끔 택배 기사를 쳐다보았는데 그 남자가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전남편도 저를 알아보는 것처럼 힐끔거리더군요. 당신 뭐야? 아, 오랜만이네.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그년이랑 유학 안 갔어? 당신은 이 아파트에 무슨 일로? 하면서 쭈뼛거리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많이 달라졌네. 사업한다는 얘긴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살아? 많이 성공했나 보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전 남편을 보고 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대꾸 없이 전 남편을 지나쳐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죠. 그리고 갑자기 그 불륜녀는 뭐하고 있는지, 유학 간다던 남편은 왜 저러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도 알아보고 싶어진 거죠. 그렇게 저도 잘 알던 남편 대학교 후배에게 연락을 했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배는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가 알아보겠다며 제 전 남편과 불륜녀에 대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수소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은 최설아 그 여자가 다른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제 전 남편은 버리고 시집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과 저 이혼하고 나서 남편은 최설아랑 유학도 가고 갔다 와서 최설아네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 막상 남편이 이혼하고 이혼남이 되니 최설아도 흥미가 급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흐지부지하다가 결국 전 남편은 최설아에게 매몰차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최설아의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가 사정사정을 했었나 봅니다. 처자식 다 버리고 왔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렇게 처자식 버린 남자라면 내 딸하고 결혼해도 얼마든지 내 딸도 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과의 인연을 완전히 잘라버렸고 전 남편은 억울하다며 그 회사에서 난동 피우다가 경찰에까지 잡혀갔답니다. 게다가 최설아의 아빠가 힘을 썼는지 전 남편은 원래 다니던 회사까지 잘렸다고 했죠. 그나마 잘리면서 받은 퇴직금이라도 있었는데 전 남편은 그 성격상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도와주기를 좋아하다가 꼴 좋게 사기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 원룸에서 월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피하지도 않은지 자기 사정 다 말하면서 대학교 후배들에게까지 일자리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다닌답니다. 자기가 예전에 잘 챙겨주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대로 된 경력이나 기술은 없으면서 눈은 높아서 연봉만 높게 쳐달라고 하고 다닌다는데 회사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안 좋게 소문 다 났답니다. 허영심만 드글드글해서 바람피고 이혼했는데 상대 여자 집에서도 팽당하고 저 모양으로 산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후배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언니랑 딸내미 버리고 간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 오빠 그러고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해요. 그래, 거짓말 안 할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또 아이 아빠라는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그래. 어쨌든 알아봐줘서 고맙다. 후배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곱씹어보니 마음이 참 복잡하더군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당신 같은 남자를 사이로 맞이하고 그렇게 다 퍼주겠냐고. 정신 차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한치 앞날도 모르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다 버렸죠. 꼴 좋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아이 아빠라고 그렇게까지 망가졌다는 소식이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충분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내연녀한테 버림받은 데다 사기까지 당해서 돈도 다 날리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저를 보호자처럼 아껴주고 챙겨주던 과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모습만큼은 진심이라고 믿고 싶네요. 아름답고 행복했던 추억마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딸과 엄마와 함께 괌으로 떠났고 푹 쉬다가 왔습니다. 잠시 올려다본 오늘 하늘이 참 맑고 푸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의 인생도 앞으로 이렇게 늘 맑은 날만 계속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그러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과거 엄청난 일을 겪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이 저에게는 큰 상처기도 해서 애써 묻어두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히려 그냥 털어놓고 가볍게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도 덜어지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좀 더 가볍게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대개 사랑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그 불꽃 튀는 사랑이라는 건 유효기간이 있더군요. 사랑이 식어도 정으로, 책임감으로, 의리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게 부부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믿음이 깨지면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죠. 제 이야기는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성준아, 너 친자 검사 한번 해봐라. 엄마의 말에 저는 들어선 안 될 것을 들은 양 화들짝 놀랐죠. 뭔 소리 하세요? 엄마는 솔직히 민지가 아무리 봐도 네 새끼가 아닌 것 같다. 피부색이야 그렇다지만 눈이며 코며 어디 하나 너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안 닮은 건 둘째치고 솔직히 지영이가 애가 조무뭉스럽니? 엄마, 왜 그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민지가 제 새끼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은 너무 심하잖아요. 저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기겁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제 아내가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가 심했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저희 딸이 제 딸이 아닌 것 같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의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랑 많이 안 닮고 아예 이미지도 다른 느낌인 건 맞는데 외모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건 아니고요. 아내에 대한 믿음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일도 있었고요. 어쨌든 엄마의 말은 말도 안 된다며 덮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계속 커져갔고 결국 아내 몰래 친자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기분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는데 저희 엄마의 예상대로 제 딸 민지는 저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이런 사달이 왜 일어났는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가 아내가 임신 16주였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결혼 안 한 제 친구들과 여수로 여행을 갔다가 포차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행지에서는 들뜨는 기분 때문인지 빨리 설레고 사랑에도 금방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무리와 그쪽 여자들 무리가 함께 어울려 놀다가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여자들도 여행 온 거고 원래 사는 곳은 마침 제가 사는 지역과 가깝더라고요. 다들 이런 우연이 어디 있냐며 집에 돌아가서도 만나자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제 눈에 자꾸 들어온 여자가 바로 제 아내 송지영이었습니다. 저는 지영이가 생각나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과 다 같이 자주 모임을 갖고 술도 마시고 놀기도 했죠. 그렇게 한동안 어울려 지내며 서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다 보니 지영이는 저와 성격도 정반대고 가정 환경도 많이 다르고 안 맞는 부분이 많더군요. 여자로서 이성적 설렘은 있었지만 저도 30이 넘은 나이고 좋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여자를 만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술이 원수였습니다. 저는 그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했고
지영이도 동참을 했습니다. 2차, 3차, 그날따라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왜 그리 많이 마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고 다른 친구들이 지영이더러 방향이 같으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좀 떨궈주라고 하더라고요. 지영이도 흔쾌히 그런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다음날 눈을 떴을 땐 집이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옆에는 지영이도 있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해 지영이와 하룻밤을 보낸 셈이었죠. 미안해, 지영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제 말에 지영이는 화를 내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다니. 우리 같이 하룻밤 보냈잖아. 아, 정말 미안해. 술에 너무 취해서. 곤란한 것 같은데 걱정 마. 나 이런 걸로 달라붙고 하는 여자 아니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나도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사과를 했고 서로 어색하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왠지 한동안 허무하고 내 행동에 대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영이한테는 물론 친구들과도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나 갑자기 지영이가 제게 연락을 해서는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할 말 있으니까 우리 좀 만나. 성준 씨 회사 앞으로 갈 테니까. 갑자기 찾아온다는 그녀의 말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한 달 만에 만난 그 여자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아무래도 성준 씨 아이인 것 같고 어떻게 할래? 난 애를 지울 생각이 없고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 임신? 그때 일로. 당연하지. 그 일이 아니면 뭐겠어. 나야말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저는 난데없이 아기가 생겼다는 그녀의 고백과 책임지라는 요구에 조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부모님들께 어찌 허락을 받느냐였습니다.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라 지영이네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영이네 부모님은 임신 사실을 들으시고 바로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저희 집과는 차이가 많이 나 보였습니다. 위치도 변두리고 지은 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연립주택이었거든요. 결혼은 현실인데 지영이가 모아놓은 돈이 있기는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영이를 보고 나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예감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지영이가 뭔가 음흉스러운 데가 있고 눈빛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준아, 너 걔랑 결혼해야겠니? 엄마는 걔가 마음에 안 들고 영 마음이 개운치도 않다.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다만 교양머리도 없어 배는 것이 솔직한 말로 그 임신했다는 아이가 네 아이가 맞는 거니?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애가 뭔가 진실돼 보이지도 않고. 엄마, 좋게 좀 봐주세요. 싹싹한 애니까 결혼하면 엄마한테도 잘할 거예요. 좋게 좀 봐주세요. 엄마는 지영이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지만 저는 지영이가 임신한 것을 알았고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내가 임신 16주에 접어들 무렵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히 결혼식을 올렸죠. 아내는 작은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직접 보기도 했지만 친정 형편도 넉넉지 않아
따로 도움을 받기는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 혼수, 결혼비용, 출산 관련 비용 등 전부 제가 다 냈어요. 사실 저는 원래는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집을 장만하기에 충분치가 않은 데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부모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아이는 부모님께 좀 맡기고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을 생각이었는데 지영이는 제 말에 펄쩍 뛰며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모시고 어떻게 살아? 스트레스 받아서 애 떨어질 수도 있는 거 몰라?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면 난 결혼 안 할래. 절대 싫어. 아기랑 나랑 따로 살 테니까 집만 구해줘. 당신이 저지른 거니까 그 정도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알지? 계속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초반만 좀 도움받자는 건데 그것도 싫어? 당신 엄마 대놓고 나 싫어하시잖아. 근데 같이 살고 싶겠냐고. 당신 엄마랑 같이 사느니 그냥 애 낳아서 혼자 기를래. 결혼 전에 워낙 저희 엄마 때문에 지영이가 마음고생한 걸 알기에 그때는 지영이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정말 큰맘 먹고 32평 아파트를 장만해 주셨어요. 거기에 저희 신혼방을 차렸고요. 어쨌든 그렇게 급하게 준비해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요.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간호조무사를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보니 아내와 제가 정말 어느 하나 맞는 구석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는 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위생관념도 없고 아예 청소도 안 하더라고요. 게으르기도 해서 항상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한테 밥다운 밥 한 번 얻어먹은 적이 없네요. 하지만 그런 거야 다 괜찮았습니다. 집안일이야 제가 하면 되고 먹는 것도 사 먹으면 되니까요. 더 큰 문제는 저희 엄마와 아내의 갈등이었습니다. 둘 다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컸고 고부 갈등이 심했거든요. 사실 저희 엄마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든 감정도 컸지만 제 보기엔 아내도 너무 개념이 없었고 조금의 노력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 때였는데 음식 하기 싫고 자기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라며 시댁에 안 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희 집은 여자만 음식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저랑 아버지도 같이 하기에 다 같이 모여서 준비를 해요. 많이도 안 하고요. 그런데 뭐가 못마땅한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내가 얼굴도 모르는 자기 할아버지랑 죽은 조상들 위해서 음식을 왜 해야 돼? 밥상에 절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 배 불러오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들고. 나는 그냥 안 갈 테니까 당신만 가. 그런 게 어딨어. 명절에 나도 자식돌이는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식구들 음식도 진짜 먹을 만큼밖에 안 해. 그리고 나랑 우리 아버지도 같이 할 거라서 자기는 할 것도 별로 없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아니 너네 집도 너무한 거 아니야? 보통은 임산부 며느리는 오지 말라고 한다는데 기어코 나보고 오라고 하시는 건 뭐야? 진짜 너무들 하시네. 하면서 생 난리를 치길래 결국 포기하고 저 혼자만 갔습니다. 당연히 저희 엄마는 왜 혼자 오느냐고 물었죠. 네 마누라는 결혼해서 첫 명절인데 시댁에 안 올 생각부터 해? 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구만 벌써부터 못 움직이겠다니? 몸이 안 좋대요. 병원도 다녀왔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네. 오겠다고 했는데 내가 쉬라고 한 거예요. 퍽이나 그랬겠다. 아니 그렇다 쳐도 전화 한 통을 못 한다니. 참 대단한 며느리를 얻었어 내가 아주. 저희 부모님 마음은 이미 좀 상하신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나중에 저에게 따로 성준아 그래도 처갓집에는 다녀와라. 이거 사돈 어르신들 가져다 드리고 과일하고 좀 준비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빈정이 상했지만 그래도 선물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내에게 물었을 때 아내는 친정도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 혼자라도 들러서 장인 장모님께 과일 전해드리고 집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따로 용돈 봉투랑 엄마가 주신 과일 한 박스 들고 처갓집을 갔는데 황당하게도 와이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좀 황당하더군요. 시댁에는 안 온다면서 자기 집은 거짓말까지 하고 와 있다는 게요. 좀 어이없지만 임신해서 몸이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아내에 대한 불만은 조금씩 쌓여갔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아내 성격을 제가 너무 몰랐다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결혼 전 충분히 사귀는 시간이 없었고 임신을 하면서 급하게 결혼했던 거라 몰랐는데 아내에게는 크나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폭력적인 면이 있다는 거였죠. 결혼 전에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성격이 불같더군요. 도무지 참는 법이 없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그런 타입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화가 나면 사과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랑 같이 말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일단 소리부터 빽 지르고 봅니다. 싸움을 해도 끝장을 낼 게 아니면 뒤를 생각하는 게 좀 있어야 하는데 와이프는 그런 것도 없이 눈이 뒤집어져서는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라고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오신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 도착하시기 30분 전에 사소한 일로 좀 싸웠는데 그걸로 빈정이 상했다며 저희 엄마 얼굴 보기 싫으니 오지 말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미 오신다고 했는데 뭔 소리냐고 하니 집에 안 들일 거라고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 다 집어 던질 거라고 자기가 못할 것 같냐고 으름장을 놓는데 아내 성격상 분명 그러고도 남을 인간일 걸 알기에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만 따로 나갔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밖에서 식사하시자고 아내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쉰다고 했죠. 제 말이 거짓말인 걸 저희 엄마는 눈치챈 건지 표정이 정말 안 좋은데 저도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성준아, 너 지영이랑 문제 있지? 싸우기라도 한 거니? 말해봐. 대체 뭐가 문제인지 엄마도 좀 알아야겠다. 아니에요, 그런 거. 집 청소가 덜 돼서 그냥 밖에서 보자고 한 거고, 지영이는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 애써 둘러대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눈에는 제 얼굴에 근심이 쌓여간다는 게 당연히 보이셨겠죠. 그 와이프랑은 여러 이유로 다툼이 있었는데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결혼 생활이 맞는 건가 싶으면서도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가 삐걱거렸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 딸이 태어났죠. 저희 엄마도 제 아내에게 아가 수고 많았다라며 진심으로 다독여 주셨고 엄마와 아내 사이도 조금은 풀어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아이도 태어났으니 되도록이면 내가 아내를 많이 이해하고 다독이며 살자고 다짐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딸은 태어났을 때부터 짙은 쌍꺼풀이 있더라고요. 보통 갓난아기들은 그런 게 잘 안 보일 텐데 저희 딸은 유난히 쌍꺼풀이 짙은 겁니다. 병원에서도 아이가 쌍꺼풀이 진해서 예쁘다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저도 아내도 쌍꺼풀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쌍꺼풀 있는 사람이 잘 없긴 해요. 하지만 그때 보니 장인어른이 쌍꺼풀이 있는 눈이었던 것 같아서 외가 쪽을 닮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피부색도 좀 달랐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도 그렇고 다 하얀 편입니다. 저도 눈동자, 머리카락이 살짝 갈색이고 피부가 하얘서 멜라닌 색소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외모였죠. 그런데 아이는 눈동자도 짙은 검은색이고 쌍꺼풀도 짙고
신생하지만 피부도 이미 까부잡잡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랑은 안 닮았지만 외탁을 했겠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병원과 조리원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나아지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집안일이 하기 싫어도 아이가 있으면 청결을 생각해서라도 치우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퇴근해서 오면 젖병이 그대로 몇 개씩이나 쌓여 있고 심지어 다른 그릇들과 함께 설거지통에 섞여 있습니다. 그 위로 날파리가 다니고요. 기저귀도 아무렇게나 바닥에 굴러다녔죠. 아내는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더더욱 안 했고 그런 것들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활도 엉망이 되어 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안일에 아내 치닥거리, 아기 치닥거리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쌓여있는 온갖 집안일은 다 제 몫이었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런 걸 하고 있을 때면 현타가 왔습니다. 물론 아내가 육아 때문에 바쁘니 제가 좀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내가 진짜 집중하는 건 육아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오히려 큰 관심 없고 대충대충 귀찮아했고 진짜 관심 있는 건 외모 꾸미기였습니다. 툭 하면 머리 바꾸러 미용실 가고 내일도 회원권 끊어 자주 다녔죠. 얼마나 쇼핑을 해대는지 집 앞에는 늘 택배 박스가 쌓여 있고 뜯지 않은 택배도 가득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애엄마가 어쩜 저렇게 잘 꾸미고 다니냐 부지런하다 그러는데 본인 몸만 치장할 줄 알고 다른 건 다 나몰라라 하는 거였죠. 그 사이에 저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이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속으론 계속 쌓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결혼 생활을 내가 과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반찬을 해다 주시면서 저희 집에 가끔씩 오시는데요.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연락 안 하고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기에 항상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고 오세요. 그런데 아내가 엄마 전화를 안 받았기에 제게 전화를 하셨죠. 성준아, 지영이가 왜 이리 전화를 안 받니? 엄마 지금 집에 다 와간다. 반찬 좀 주고 가려는데 애랑 어딜 나간 거야? 이거 밖에 오래 두면 쉴 수도 있어서 비밀번호 알려주면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좀 알려줄래? 그래서 바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로는 전화가 없으시길래 별일 없이 반찬 놓고 가셨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 된 시간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 계시다면서 퇴근 후 잠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엄마 표정이 너무 착잡하고 화도 나 보이시더군요. 엄마는 저를 보고 한숨을 내쉬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오늘 엄마가 너네 집 갔다가 무슨 일 있었는 줄 아니? 왜 그러세요? 오늘 너희 집에 다 도착했는데 문 밖에서 민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완전 자지러지게. 놀라서 급하게 현관문 열고 들어갔어. 그런데 세상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젖병은 옆에 쓰러져 있고 민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다 쉬었더라. 민지만 집안에 혼자 있는 거야. 네? 민지가 혼자 있었다고요? 그래.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딸꾹질까지 하고 아무리 안고 달래도 울음을 안 그치길래 둘러 업고 1층에 내려갔다. 얘가 애 놔두고 어디 갔나 싶어서 아파트 입구 편의점까지 찾으러 가는데도 네 마누라는 코빼기도 안 보여. 애 우니까 달래면서 단지를 거닐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에 차가 한 대 서더니 거기서 네 마누라가 내리는 거야. 근데 운전석에 웬 젊은 남자가 타고 있는 거다. 네? 젊은 남자라뇨?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더니 네 마누라 깜짝 놀라더라. 내가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차는 그냥 출발해버리는 거야. 근데 분명 젊은 남자더라고.
내가 지영이 걔 보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애 혼자 놔두고 어딜 간 거냐고, 그리고 지금 누구 차를 타고 온 거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아니? 어머님은 아실 거 없대. 아, 걔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내가 너무 기막힌데 걔랑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애기 건네주고 그냥 와버렸다. 엄마 말씀에 한동안 멍하더라고요. 아내는 남자 형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차를 탔다는 건지. 아내에게 남사친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딱히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체 그 어린 아기까지 집에 혼자 놔두고 나갔다 올 만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짓이었죠. 그 어린아이가 혼자 있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요. 저희 엄마가 때마침 들어갔으니 망정이지 민지가 그 오랜 시간 목이 쉴 정도로 울었다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어쨌든 이런 문제는 당사자인 저와 아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께 말씀드렸죠. 엄마, 오늘 일은 제가 집에 가서 지영이한테 물어볼게요. 엄마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일을 어떻게 신경을 안 쓰니? 개치 새끼 놔두고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야? 어쨌든 제가 알아서 얘기할게요. 네가 알아서 못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아무리 아들이라도 결혼했으니 니네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뒀는데 이거 봐라. 너 완전 지영이 걔한테 놀아나고 있잖아. 라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저도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뭘 또 놀아나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서 할 게 아니라 성준이 너 말이야. 진짜 확인 검사 알지? 요즘은 결과도 아주 빨리 나온다더라. 그거 좀 해봐. 엄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 걔가 다른 남자 차에서 내리는 것도 그렇고 뭔가 찜찜해. 솔직히 민지가 너랑 하나도 안 닮은 것부터가 이상했어. 결혼 전부터 애가 진 거라 별말은 안 했지만 혹시 또 모르는 거 아니니?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엄마 말대로 해보라니까. 이제까지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본 거 있어? 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 문제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그날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한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솔직히 엄마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마음이 안 좋고 계속 찜찜했거든요. 그 갓난아기를 혼자 두고 나간 것도 말이 안 되고 갑자기 남자 차에서 내린 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엄마 말 맞다나 아기 생김새도 저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게 계속 걸렸죠. 그런데 친자 확인 검사를 덜컥 했다가 행여라도 아니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석연치가 않았는데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어떤 이야기 하나가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어떤 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와이프와 결혼 준비를 할 때요.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상하게 친구놈 중 민식이가 제 결혼 소식에 그다지 축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왠지 모르게 좀 저를 꺼리는 느낌도 있었어요. 원래 술 좋아하는 놈인데 술자리에서 오래 있지도 않고 자꾸 저를 피하려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나한테 섭섭한 게 있나 싶기도 했는데 다른 친구 하나가 그 얘기를 전해주더군요. 야, 성준아.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좀 걸려서. 지영 씨 있잖아. 너랑 결혼 얘기 나오기 전에 민식이랑 몇 번 따로 만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너랑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민식이랑 그랬다기에 좀 놀랐는데 또 이제는 너랑 결혼한다고 그래서 엄청 놀랐다. 그 말에 저도 좀 놀라긴 했지만 결혼 전일이고 다 같이 친구였기에 별 생각이 없었고 그냥 지나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엄마가 봤다는 그 젊은 남자의 차가 혹시 민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식이는 쌍꺼풀이 진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합니다. 주변에서 동남아 사람인 줄 착각할 정도로요. 가만 생각해보니 민지랑 이미지가 비슷한 거예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하니 오해는 걷잡을 수 없더군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속에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 된 거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은 멍했지만 뭐랄까요.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제야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나 싶기도 하고 아내랑 미련 없이 헤어져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너무 질리고 지쳐 있었고 결혼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니 아내가 나를 속였다는 분노나 화나는 감정에 앞서 오히려 속 시원한 감정이 드는 것이 제 스스로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으로 가서 아내한테 조용히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봐. 결과에 대해서 변명할 게 있으면 들어는 봐줄 테니까. 아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결과지를 봤는데 그제야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말도 안 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민지 당신 애야. 그건 그렇고 이런 걸 왜 했어? 당신 혹시 나 의심했던 거야? 언제부터? 왜? 지금 그게 중요해? 결과를 보고도?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나 당신 말고는 다른 남자 없었어. 다시 검사해. 다시 검사해서 그때도 내 애가 아니라 그러면 어쩔 건데?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않더군요. 이혼하자. 조용히. 그 성질머리 더럽던 여자가 할 말이 없는지 제 눈치를 보며 검사 다시 하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화도 나고 한숨도 나더라고요. 당신이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용히 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일주일 줄 테니까 애 데리고 나가. 나한테 양육비니 뭐니 달라 하는 소리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나 솔직히 애 아빠가 누군지도 대충 짐작가. 근데 마지막 정으로 그냥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이혼 소리에 도장 찍고 애 데리고 나가. 제 말에 아내는 말도 안 된다고 이건 모함이라고 생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어도 못 나간대요. 자기 쫓아낼 거면 애 데리고 확 뛰어내릴 거라는 미친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완전 질려버렸고 그냥 방문 걸어 잠궜습니다. 친자검사 불일치로 나왔음에도 오히려 저렇게 생난리를 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다음날 스트레스도 심하고 몸이 안 좋아진 저는 회사 조퇴하고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온 저는 기막힌 꼴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집에는 황당하게도 친구 민식이가 떡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예상은 했지만 민식이를 보는 순간 정말 저 자식이 민지 친아빠가 맞구나 싶더군요. 당황하는 민식이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따라 나오려고 했는데 민식이가 내 앞에서 괜찮다고 나가서 얘기한다며 아내를 말리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더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민식이를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패대기 치며 말했죠.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결혼 전에 둘이 그랬으면 친구로서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숨기고 결혼해서 네가 몇 사람 인생을 망친 줄 알아? 친구 놈은 저한테 무릎 꿇더니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설마 했어. 지영이도 나도 당연히 네 애라고 생각해서 나도 말 안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개소리 하지 마. 너네 둘 다 내가 소송 걸어서 탈탈 털어줄 테니까. 소송 얘기가 나오자 그 자식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겁니다. 성준아, 제발 살려줘라.
나 가진 거 없는 것도 알잖아. 그나마 있는 돈 주식으로 다 날리고, 나 개털이잖아. 나도 정말 이렇게 될지 몰랐다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한참이나 말없이 그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네가 저지른 짓이니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알지? 어? 책임? 송지영 쟤랑 민지 말이야. 민지도 네 자식이잖아. 그렇지. 책임 똑바로 져라. 그게 네가 나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야. 지금 당장 저 여자 데리고 나가면 내가 소송은 안 할 테니. 제 말에 민식이는 무슨 부처라도 보는 양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제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저 아내랑 딸을 잘 부탁한다고만 하니 지가 더 미안하고 볼낯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성준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야. 너 죽일 놈인 건 내가 잘 알고 저 여자랑 민지 지금 당장 데리고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말고.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한테는 상간소송은 안 할게. 다만 송지영한테 위자료 소송은 걸 거야. 그건 네가 내주던지 알아서더라고. 제 말에 민식이 그 자식도 당황하더라고요. 졸지에 갑자기 송지영과 민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생겼으니까요. 어쨌든 그날 그놈은 송지영을 설득했습니다. 송지영은 안 나간다고 버텼지만 민식이가 여기서 뭐 어쩌자는 거냐고 화를 냈고 결국 송지영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는지 어거지로 같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여자를 제 집에서 깨끗이 몰아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제 친구의 아이를 낳은 아내를 얼씨구나 보내줬겠나요.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아내도 겨우 떨궈낼 수 있었죠. 아내랑의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는데 아내가 비로소 나가니 드디어 살 것 같더라고요. 황당한 소리지만 저는 드디어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본가의 친자에겐 사실을 알렸고 저희 부모님 뒤집어지셨죠. 친구 집 찾아가서 둘 다 머리끄덩이 잡는다는 거 괜히 소송 휘말린다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잘 됐다고. 그 여자랑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컴컴했는데 이렇게라도 끝낸 게 나는 다행이라고요.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은 한숨을 쉬시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수긍하셨어요. 저는 그 후 이혼을 준비했고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했습니다. 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서 민지를 제 호적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달간 제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른들의 이런 일에 휘말린 민지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소정의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 데리고 간 제 친구놈 몇 달 만에 살이 10kg나 빠질 정도로 헬쑥해서 다닌다더군요. 회사 다니는 것도 모자라 배달 알바까지 한다고 하고요. 송지영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돈돈거리는 모양이었죠. 송지영 그 여자가 저한테도 그랬는데 민식이 그놈도 아주 들들 피마르게 볶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민식이도 그냥 도망가고 싶다고 그 여자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울부짖나 본데 도망가긴 어딜 가나요? 아이도 있는데 잘 버티고 책임지고 살아야죠. 저는 그 여자한테 완전히 질려서 재운 생각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여자가 더 많고 제 전처처럼 이상한 여자는 흔치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큰 회의감까지 드네요. 당분간은 솔로를 즐기며 언젠가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여자가 나타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렵니다. 만약 운명의 상대가 있다면 재혼도 생각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혼자만의 라이프를 즐기며 살아가겠죠. 아직도 떠올리면 어이가 없고 화도 나지만 시간이 약이고 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다 보면 어느새 아무렇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나날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